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살고 있는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대학은 지방에서 나왔지만 열심히 준비한 덕분인지 운이 좋았던 것인지 서울에 있는 회사로 취업하게 되면서 서울에 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연고지가 없었던 저는 자연스럽게 누나의 집 근처에 원룸을 구했습니다. 누나는 저보다 4살 나이가 많고 결혼한 지 7년 된 유부녀입니다. 결혼하고 몇 년간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임신을 준비하였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직장도 그만두고 임신을 준비했습니다. 인공수정 시험관까지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매형이 누나보다 6살이나 많기도 하지만 3대 독자라서 사돈 어르신들이 손자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누나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쉬는 날이면 집에서 혼자 있는 누나를 불러서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스트레스도 풀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아무래도 주말은 매형과 같이 있다 보니 부르는 것이 다소 눈치가 보였습니다. 물론 저도 주말에는 쉬면서 저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아무튼 주말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누나가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미리 연락을 했을 텐데 그냥 무작정 쳐들어왔습니다. 나도 여자와 데이트하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는 것은 비매너라고 장난치듯이 말을 했더니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면 앉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누나가 뭘 말하려고 이렇게 분위기를 잡는지 의심하면서 앉았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댁에서, 가족에서 정자은행을 통해서 임신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서 꼭 임신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나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냐. 자식이 둘이나 있는 저의 부모님도 누나의 임신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매형이 외아들인 사돈 어르신들의 마음은 당연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누나 진심으로 모르는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성격의 아이가 태어날지도 모르고 너무 싫다면서 저보고 너가 대신 주면 안 되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가족 아니라고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아이를 가지는 것보다 제 아이를 가지는 것이 100배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상한 소리 할 거면 빨리 나가라고 현관문을 열면서 손짓을 하는데 문 밖에 매형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나한테 이야기 들었냐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매형도 차라리 누나의 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부들이 동시에 머리에 이상이 온 줄 알았습니다. 누나보다 10살이나 많은 매형이기에 막말을 할 순 없었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매형과 누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며 여러 번 부탁을 하고 나서야 제 집에서 나갔습니다. 저녁에 혼자서 소주를 한잔하는데 자꾸 머릿속에 낮에 나눴던 대화들이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잊으려고 노력을 해도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그 누나네 집으로 갔습니다. 도저히 머릿속에 맴돌아 미칠 것 같아서 단판을 지으려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길 원하는 것이냐고 물어보았더니 간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올해까지 배란기 10번이 남았다면서 그 시즌에 누나와 관계를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꼭 직접 하는 방법밖에 없냐고 묻자 합법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매형과 계속 노력하다 보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더니 그랬으면 벌써 임신을 수십 번에 했어야 한다면서 한숨을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은 임신만 되면 그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보상도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보상을 바라고 이야기하려 온 것은 아니었지만 30평대 아파트를 사주신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서 30평대 아파트면 제가 평생 저축해도 못 사는 금액대입니다.
한참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결국 그렇게 하기로 서로 각서를 썼습니다. 당연히 임신이 되면 매형과 누나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임신이 된 걸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걸리지 않게 서로 입 조심하고 친자 확인 이런 거 안 하도록 신경 쓰고, 설사 저를 많이 닮아도 가족이니 큰 의심을 안 받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 배란 시즌부터 누나가 저희 집으로 와서 일주일 정도 지내고 갑니다. 처음에는 정말 맨정신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서 마시려고 하면 안 된다며 눈 딱 감고 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현재는 10개월 차 도전 중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도 하고 무뎌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이 무겁고 이상한 느낌은 여전합니다. 누나는 적응을 한 것인지 임신에 대한 강한 열애 때문인지 아무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냥 저를 보고 있다가 한 번 더 도전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도 그 순간에는 만족하고 좋지만 그 후에 찾아오는 자괴감이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이제는 제가 누나의 남편인 건지 매형이 누나의 남편인 건지 헷갈립니다. 남편도 아니고 불륜남도 아닌데 누나는 저희 집에 와서 일주일씩 살다 가고 이제는 그냥 한 달 동안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처음에는 세면도구부터 속옷까지 다 싸서 다니더니 이제는 제 집에 작은 옷장을 사서 넣어두고 다닙니다. 누구나 시간이 지나고 적응을 하면서 편한 것을 찾아간다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 달씩 집에 있다가 가는 경우에는 배란 시즌이 아닐 때도 가끔씩 합니다. 매형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눈치인데 아무 말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누나 집도 넓고 비는 방도 있는데 그냥 들어와서 같이 사는 것이 어떠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생활비도 줄이고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옆방 또는 거실에 매형이 있는데 누나랑 그래야 한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거절을 하였는데 누나가 왔다 갔다 하기 귀찮다면서 자꾸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나와 그만 시도하면 되지 않냐고 물었더니 몇 번이나 했다고 벌써 그러냐며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것을 시작 이후로 여자친구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이해해줄 여자 없을 것이 당연하지만 혹시 여자친구가 이해해준다고 해도 같은 문제가 신경 쓰인다며 누나가 절대 안 된다고 성화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할까요? 평생 이렇게 살 순 없잖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불륜 드라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사랑해요. 난 서연이야. 33. 그리고 내겐 남들이 이해 못할 비밀이 있어. 난 남들 앞에 내 몸을 드러내는 게 좋아. 정확히 말하면 내 몸이 누군가의 시선에 노출될 때 느껴지는 그 짜릿한 긴장감이 날 미치게 해.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 하지만 점점 그 자극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지. 이런 성향을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날 난 선을 넘어버렸어.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가던 길이었어.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 틈에 서 있었지. 여름이었고 난 아주 얇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 속옷을 입지 않은 채로. 바람이 불면 얇은 천이 몸에 달라붙었고 난 그 감각이 너무 좋았어. 근데 그때였어. 내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슬쩍 내 다리를 보는 걸 느꼈어.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 들킬까봐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짜릿했어. 그날 이후로 난 점점 더 위험한 짓을 하게 됐어. 회사에서도, 카페에서도, 심지어는 헬스장 탈의실에서도. 옷을 갈아입을 때 일부러 문을 반쯤 열어두거나 속옷을 입지 않고 몸의 윤곽이 드러나게 입었어. 그러다 어떤 날은 아예 더 대담하게 행동했지. 가슴 부분이 헐렁한 블라우스를 입고 숙일 때, 남자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면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 하지만 이런 위험한 게임을 오래 하다 보면 언젠간 사고가 터지기 마련이야.
그리고 그 일이 결국 벌어지고 말았어.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어. 소주를 몇 잔 마시고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실수로 핸드폰을 두고 나왔지. 다시 자리로 돌아왔을 때 팀장님이 내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 문제는 그 안에 내 사진들이 있었단 거야. 아무도 모르게 찍어둔 내 은밀한 사진들. 팀장님은 아무 말 없이 날 쳐다봤어.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 서연 씨, 나랑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난 숨이 턱 막혔어. 우린 조용한 회의실로 갔고 팀장님은 핸드폰을 내 앞에 밀었어. 이거 일부러 남한테 보이려고 찍은 거야? 그 눈빛에서 난 두 가지를 읽었어. 경멸. 그리고 흥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 난 대답을 해야 했어. 근데 그 순간 팀장님의 손이 내 허벅지를 스쳤어.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손길에 몸이 움찔했어. 그날 이후로 팀장님은 나를 부를 때마다 미묘한 눈빛을 보냈어. 난 피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피하지 못했어.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었지.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위험한 곳으로 흘러갔어. 그리고 결국 어느 날 회사 회의실에서 난 너무나도 큰 실수를 저질렀어.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팀장님과 함께.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 그리고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은 내 약혼자였어. 약혼자 민석이는 문 앞에 그대로 얼어붙었어. 그 눈빛, 그 표정 그 순간 난 숨도 쉴 수 없었어. 내 앞에 선 사람은 내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였는데 지금 이 순간 그는 날 혐오하고 있었어. 팀장님은 황급히 몸을 떼고 셔츠 단추를 채우면서 말했어. 이건 오해야. 하지만 민석이의 시선은 내게 박혀 있었어.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부르르 떨리고 있었지. 난 뭐라도 말해야 했어. 어떻게든 변명해야 했는데 내 입에선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 민석이가 천천히 한 걸음 다가왔어. 서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어. 난 그를 속였어.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미래를 꿈꾸고 있었는데 난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러 버렸어. 난 바닥에 주저앉았어.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그 순간에도 내 안에서 묘한 쾌감이 느껴졌다는 거야. 들킨다는 것, 무너진다는 것. 그 짜릿함이 날 더 미치게 만들었어. 민석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저 나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한참 후에 천천히 등을 돌리고 회의실을 나가버렸어. 그 순간 내 심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그날 이후 민석이는 연락을 끊었어. 결혼식은 당연히 취소됐고 그의 부모님에게서 모욕적인 전화까지 받았어. 그리고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졌어. 누군가 우리가 그날 회의실에서 함께 있는 걸 봤고 곧바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야. 서연 씨, 잠깐 인사팀으로 와줄래요? 결국 난 짐을 싸서 회사를 떠나야 했어. 모든 걸 잃었는데 이상하게도 난 완전히 후회하고 있진 않았어. 오히려 더 깊이, 더 위험한 쪽으로 빠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제 나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어. 그렇게 난 새로운 세계로 발을 들이게 된 거야. 회사를 그만두고 난 한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어. 휴대폰은 꺼놨고 창문도 닫아버렸어. 민석이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는 다시는 연락하지 마였어. 그 한 줄이 나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내 안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꿈틀거렸어. 완전히 망가졌는데 왜인지 자유로웠어. 몇 주가 지나고 난 결국 집을 나섰어.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웠거든. 가만히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 그날 밤, 난 강남의 한 바바로 갔어. 분위기 좋은 라운지 바였지. 어두운 조명 아래서 사람들은 칵테일을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 난 일부러 몸에 달라붙는 블랙 드레스를 입었어. 깊게 파인 네크라인,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트임. 속옷은 당연히 입지 않았지. 바에 앉아 마티니를 한 잔 주문했어. 그리고 일부러 다리를 꼬았어. 마주 앉아있던 남자의 시선이
내 허벅지를 훑는 걸 느꼈지. 그 순간 내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 혼자 오셨어요? 낯선 남자가 말을 걸었어.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 그는 내 옆자리로 다가왔고 난 고개를 살짝 돌려 그를 쳐다봤어. 날카로운 턱선, 날 보는 눈빛에서 욕망이 그대로 느껴졌어. 난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 응. 그냥 기분 전환하러 왔어. 그럼 내가 같이 해도 될까요? 그 남자는 이미 내 허락을 기다리지도 않고 옆자리에 앉았어.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 술잔을 들어 건배를 했지. 난 그런 자신감이 싫지 않았어. 오히려 더 끌렸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업해요. 근데 그런 거 궁금해요? 그의 손가락이 내 손등을 살짝 스쳤어. 일부러 그런 건지, 우연인 척한 건지 알 수 없었어. 하지만 난 피하지 않았어. 오히려 손가락 끝을 움직여 그 감촉을 따라갔지. 아니, 별로. 난 미소를 지으며 술을 한 모금 마셨고, 일부러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 드레스 넥라인이 살짝 벌어지면서 그의 시선이 아래로 떨어지는 게 보였어. 난 그 순간이 너무 짜릿했어. 이런 곳 자주 와요? 가끔. 기분이 내키면. 오늘은 기분이 많이 내킨 날인가 보네요. 그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 난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살짝 넘겼어. 그럴지도. 술이 몇 잔 더 오갔고 분위기는 점점 더 묘해졌어. 그는 어느 순간 내 허벅지를 스쳤어. 그 손길이 너무 노골적이었지만 난 밀어내지 않았어.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갔지. 여기 너무 시끄럽지 않아요? 그가 낮게 속삭였어. 난 살짝 웃으며 물었어. 어디 조용한 곳으로 가고 싶어? 그의 입꼬리가 올라갔어. 그리고 그 순간 난 알았어. 오늘 밤 난 또 한 번 선을 넘을 거란 걸. 하지만 그게 어떻다는 거지? 난 이미 무너졌고 망가졌어. 그러니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어. 그렇게 난 그와 함께 발을 나섰어. 우리는 어두운 골목길을 걸었어. 그가 내 허리를 감싸며 내 귀에 속삭였어. 호텔이 바로 근처인데. 난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봤어. 그리고 내 손가락 끝으로 그의 셔츠 단추를 살짝 만졌어. 좋아. 가자. 내 목소리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 그렇게 난 또다시 위험한 길로 발을 들여놓았어. 호텔로 가는 길,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 하지만 그게 불안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흥분 때문이었어. 나는 이제 선을 넘는 게 두렵지 않았어. 아니, 오히려 선을 넘을 때마다 더 깊은 쾌감을 느끼고 있었어. 호텔 로비는 조용했어. 늦은 시간이었고 몇몇 사람들이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우리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은 없었어. 아니, 사실 그렇다고 해도 상관없었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누가 보고 있는지 그게 나를 더 자극하고 있었으니까. 그 남자는 프런트에 가서 익숙한 듯 방을 잡았어. 그리고 내 손목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지. 문이 닫히고 나서야 그는 내 허리를 감아 당겼어. 지금이라도 후회하면 돌이킬 수 있어. 그 말에 난 피식 웃었어. 난 후회 같은 거 안 해. 그 말을 하면서도 내 안에서는 뭔가 이상한 감정이 꿈틀거렸어. 단순한 흥분이 아니었어. 이건 마치 더 깊이 빠지고 싶다는 갈망 같았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방으로 들어갔어.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나를 벽으로 밀었어. 거친 숨소리가 들렸고 그의 손이 내 허벅지를 타고 올라왔어. 난 그 순간 온몸이 뜨거워졌어. 미쳤다. 그가 낮게 중얼거렸어. 난 그 말이 싫지 않았어. 오히려 더 미쳐가고 싶었어. 그렇게 우린 밤을 보냈어. 다음 날 아침, 난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 도로 위로 차들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고 출근길을 서두르는 사람들이 보였어. 다들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겠지. 하지만 난 아니었어. 침대에 누워있던 남자가 몸을 일으키며 물었어. 생각이 많아 보여.
난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어. 아니, 그냥 기분이 좋네. 그가 내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낮게 웃었어. 우리 또 볼 수 있을까? 그 순간 내 안에서 또다시 욕망이 꿈틀거렸어. 난 이미 망가졌고 이제 돌이킬 수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래. 더 망가져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응, 아마도. 난 그렇게 대답하며 그의 품에 안겼어. 그리고 그 순간 난 알았어. 이제 난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쉽게 끝나지 않았어. 아니, 어쩌면 난 애초에 끝낼 생각이 없었을지도 몰라. 그 남자, 재훈. 그는 날 탐험하듯 다뤘어. 그리고 난 그의 시선과 손길 속에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지. 한 번 선을 넘고 나니 그 뒤로는 점점 더 대담해졌어. 낮에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어느 날은 카페에서 만났어. 넓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시선이 내 다리 위를 천천히 타고 올라갔어. 난 일부러 컵을 들어 마시는 척하며 몸을 살짝 기울였지. 오늘따라 더 도발적인데?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 난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 그는 천천히 테이블 위로 손을 올렸어. 우리 사이에는 커피잔과 작은 디저트 접시가 있었지만 그 공기 속에서 무언가가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었어.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 서연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몸이 굳었어.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너무나도 익숙한 향기.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 그리고 거기 내가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서 있었어. 민석이었어. 순간적으로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 너무 갑작스러웠고 너무 뜻밖이었어. 오랜만이네. 민석이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내 앞에 섰어. 그는 한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고 반대 손에는 서류가 끼워져 있었어. 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지만 난 알았어. 그의 눈빛이 전혀 다르다는 걸. 오랜만이네. 난 애써 태어난 척했어. 하지만 그 순간 내 맞은편에 앉아있던 재훈이 가만히 컵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어. 아는 분이야?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묘하게 날카로웠어. 마치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 난 입술을 꾹 깨물었어. 응, 예전에 알던 사람. 예전이라. 민석이가 낮게 중얼거렸어. 그리고 그의 시선이 내 옷차림을 스치고 지나갔어. 오늘 난 원래처럼 가벼운 옷을 입고 있었어. 몸에 달라붙는 원피스, 깊게 파인 넥라인. 그의 시선이 날 훑고 지나가는 순간 난 이상하게도 몸이 움찔했어. 그리고 내 안에서 아주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 솟구쳤어. 수치심. 한때 나를 사랑했던 남자의 눈빛에서 난 지금의 내 모습을 봤어.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 나는 정말로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다는 걸. 민석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저 짧게 한숨을 쉬고는 말했다. 잘 지내고 있었어? 그 질문이 너무 날카로웠어. 난 겨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 응, 나야 뭐. 넌? 난 그냥 똑같이 살지. 그의 말은 덤덤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너무나도 선명했어. 그는 날 이해할 수 없었고 이제는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았어. 그리고 이상하게도 난 그 사실이 더 아프게 느껴졌어. 민석이는 그 후로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어. 그냥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카페를 나갔어. 그가 떠난 후 재훈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흥미로운 남자네. 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창밖으로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금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 이건 단순한 쾌락의 문제가 아니었어.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곳까지 와버린 것 같았어. 그리고 이제 정말로 후퇴할 길은 없어 보였어. 그날 이후로 민석이의 얼굴이 계속해서 떠올랐어.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바뀔 게 없었어. 난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고 돌아갈 생각도 없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선 이상한 감정이 계속 날 뒤흔들었어. 그게 후회인지 상실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욕망인지조차 모르겠었어.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어. 나는 멈추지 못한다는 거. 며칠 후 재훈이 내게 연락을 해왔어. 마이너스 내가 재밌는 곳을 하나 알게 됐는데 같이 가볼래? 재훈이 말하는 재밌는 곳이라는 게 뻔했어. 난 이미 충분히 많은 선을 넘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란 걸 알고 있었지. 하지만 난 거절하지 않았어. 오히려 궁금했어. 도대체 이번엔 어떤 위험한 문을 열게 될지. 그렇게 우리는 늦은 밤, 한 고급스러운 건물 앞에서 만났어. 간판도 없는 곳이었어.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 어두운 조명, 은밀한 분위기.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사이엔 익숙한 시선들이 엉켜 있었어. 여기 뭐 하는 곳이야? 내가 낮게 물었어. 재훈은 미소를 지으며 내 허리를 감싸 안았어. 우리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는 곳이지. 그의 손길이 조금 더 깊어졌어. 그리고 난 그 순간 깨달았어. 난 또 한 번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발을 들여놓고 말았다는 걸. 그런데 난 후회되지 않았어. 오히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의 시선이 내게 꽂히는 걸 느꼈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어. 그곳엔 민석이가 서 있었어. 그리고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 그 눈빛 속엔 실망도 분노도 없었어. 대신 그 눈빛 속에서 나와 같은 갈망을 봤어. 그 순간 난 깨달았어. 이 이야기는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걸.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 아니, 어쩌면 더 깊이 가라앉고 싶다는 욕망이었을지도 몰라. 민석이 날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 예전처럼 따뜻한 시선도 분노 어린 표정도 아니었어. 그저 탐색하는 듯한 낯설고도 기묘한 눈빛. 난 숨을 삼키며 시선을 돌렸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 그는 천천히 다가왔고 바로 앞에서 멈춰 섰어. 오랜만이네, 서연아.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어. 난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 그러게. 여긴 웬일이야? 그냥. 기분 전환할 겸.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 마치 우리가 평범한 곳에서 마주친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서로 알고 있었어. 여기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걸. 재훈이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개입했어. 아는 사이인가 봐요? 민석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 그럼. 아주 잘 알지. 그 순간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 재훈은 의식적으로 내 허리를 감싸며 거리를 좁혔고 민석이는 그런 우리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어. 그리고 그 눈빛에서 난 또다시 이상한 전율을 느꼈어. 분명 끝났다고 생각했던 관계였는데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다시 얽히고 있었어. 괜찮다면 같이 한잔할까? 민석이가 낮게 물었어. 난 순간적으로 망설였어야 했어.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 오히려 내 입에서 나온 대답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어. 좋아. 테이블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화를 나눴어. 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것뿐이었어. 내 앞에 앉은 두 남자는 전혀 다른 색의 시선을 보내고 있었고 난 그 사이에서 알 수 없는 감정에 휘말리고 있었어. 그리고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었어. 이건 절대 평범하게 끝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걸. 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고 이젠 어디로 흘러갈지도 모른 채 더 깊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 그리고 어쩌면 난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몰라. 술이 몇 잔 더 오가고 분위기는 점점 더 묘하게 흘러갔어. 민석이는 예전과 달랐어. 더 이상 날 원망하는 것도 추궁하는 것도 아니었어.
오히려 그는 흥미롭다는 듯 날 지켜보고 있었어. 요즘 어떻게 지내? 그의 질문에 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 잘 지내. 뭐, 나름대로. 그래 보이네. 그는 가볍게 웃으며 잔을 비웠어. 그리고 내 옆에 앉은 재훈을 바라봤어. 너랑은 어떻게 아는 사이야? 재훈은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내 허리에 손을 올렸어. 그냥 서로 잘 맞아서. 그 대답에 민석이는 가볍게 웃었어. 그래. 서연이가 잘 맞는 상대를 찾은 것 같네. 그 말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어. 난 그걸 모를 리 없었어. 하지만 모르는 척했어. 그럼 너도 잘 맞는 상대 찾았어? 내가 되묻자 민석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낮게 웃었어. 그럴지도. 근데 재밌네. 뭐가?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마주쳤다는 게. 그 순간 난 깨달았어.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민석이는 내가 여기 있을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면 적어도 내가 이런 세계로 들어왔다는 걸 알고 있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타났어. 왜? 그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난 입을 다물었어. 대신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지. 그리고 난 알았어. 이건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우린 다시 얽혔고 이 관계는 앞으로 더 깊어질 거야. 어떤 형태로든. 난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고 이제 되돌아갈 길은 없었어. 그래서 난 선택했어.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끝까지 가보기로. 설령 그 끝이 파멸이라 할지라도.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짧은 삶일지도 모르나 참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사연으로 수잔에 목구멍이 턱하고 막혀옵니다.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제 사랑에 대해 실컷 욕하셔도 될 심정으로 한번 보내봅니다. 어렸을 적 저희는 제법 넉넉하게 사는 중산층 가구였어요. 사업을 하는 아버지는 경제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늘 든든한 존재였고 엄마가 몸이 약한 것 빼고는 형제 4명과 우애 좋게 잘 지냈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영특하고 똑똑한 편이었습니다. 누나는 미술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고 동생 한 명은 법조인이 되고 싶어 했으며 다른 동생은 의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저 역시 피아노를 제법 잘 쳐 유명 음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중 장남인 형은 차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저희 집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둥이었습니다. 대신 형은 아버지처럼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 교육자의 길을 원했어요. 학문적으로도 영민한 형은 명문대학교를 장학금으로 마친 후 부푼 교수의 꿈을 안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형제들은 저희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그 시절 제가 기억하는 가족의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행복의 여신은 등을 돌렸고 쉴 틈 없는 불행이 닥쳐왔어요. 바로 아버지가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평소 혈압이 높으셨던 아버지는 회사 경영에 큰 타격을 맞게 되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사를 지켜내려던 노력이 무색하게도 마침내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영자로서 책임을 못 다한 채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충격으로 눈을 감으셨고 엄마와 저희 형제들은 아버지라는 기둥을 잃은 상처로 몇 날 며칠을 슬픔으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저희는 또다시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네, 회사의 막대한 채무로 인해 집안 곳곳에 차압딱지가 붙었고 저희의 넉넉했던 경제적 상황은 나락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엄마 역시 이에 큰 충격을 받아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저희 형제들은 한자리에 모아 이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당시 형은 연락을 받고 공부 중인 미국에서 돌아온 상황이었고 누나와 저는 대학생, 동생들은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형은 하던 공부를 그만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했고 형을 비롯한 누나와 저 이렇게는 돈을 벌어 어떻게 해서든 집안을 끌어나가는 쪽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형이 남긴 빚과 엄마의 병원비, 두 동생들의 교육비까지 생각하면 일단 닥치는 대로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누나는 4학년 마지막 학기와 졸업작품 전시만 남겨놓고 휴학을 했고 저는 2학년 재학 중 휴학했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이었던 건 명망 있는 콩쿨에서 1위한 전력이 있어 군면제는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피아노 전공이라 주로 연주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는데 휴학을 하고 본격적인 돈벌이에 뛰어드니 한 친구가 상황 소식을 듣고 제게 정보를 하나 주더라고요. 혹시
너 우리 이모 레스토랑 오픈했는데 그쪽에서 라이브 연주팀을 구하거든. 매일 하는 앙상블이 컨셉이어서 연주페이가 제법 되는데 너 해볼래? 저는 솔깃하며 친구에게 정보를 얻었고 사방에 돈 들어갈 일 천지였던 제 사정을 잘 아는 친구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하며 친구의 이모에게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허나 그때 그 레스토랑을 찾아갔던 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친구 이모님은 발랄하시고 생기 넘치시는 분이셨고 제가 조카 친구라 하니 특별히 더 신경 써주시는 아량을 베푸셨습니다. 제 집안 사정 얘기를 미리 들으셨던지 착잡하게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등까지 다독여 주시더라고요. 세상 일이 원래 다 그런 거야.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많으니까 항상 베풀면서 곱게 살려 노력해야 돼.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집안에 도움되려는 모습 보니까 참 기특하네. 학교가 괜찮으니 연주 솜씨는 굳이 안 봐도 되겠고 앞으로 우리 잘해보자. 라고 말씀해 주시니 참 고맙더라고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서러움에 목이 메어 하마터면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모님은 제 연주를 정말로 좋아해 주셨고 마음에 들어해서 약속했던 페이보다 보너스 겸으로 더 넣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족한테는 연습을 핑계로 당분간 학교 근처 친구네서 지낸다고 해놓고 가지각색인 전공도 사람들과 바이올린, 피아노, 플룻, 트럼펫, 튜바 등등으로 클래식 앙상블을 이루었는데 꽤 인상 깊은 시간들이었어요. 허나 가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일명 갑질하는 손님들, 간혹 멍멍이 같은 손님들도 들리고는 해서 진땀을 빼기도 했지만 제가 벌었던 수입을 보면 그런 것쯤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번 돈으로 저를 위해 한 푼 쓰는 것 없이 모두 가족을 위해 썼습니다. 동생에게 용돈을 팍팍 줬고 엄마의 밀린 병원비도 납부했어요. 누나와 형은 제게 어디서 돈이 나서 그렇게 많이 쓰냐며 절 위해 쓰기도 하라면서 걱정해줬는데 오히려 형제들이 알아주는 것 같아 고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던 저는 누군가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한 젊은 여자였는데 호감 있는 외모에 가냘픈 모습이었습니다. 연주가 멋진데요? 쇼팽의 녹턴 2번이라 나도 좋아하는 곡이라 가끔 치는데 나도 그쪽을 위해서 연주곡을 하나 바쳐도 될까요? 라면서 은근히 제게 뻔한 작업 방식으로 다가오는데 이상하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피아노를 넘겨주었고 저를 위한다던 드뷔시의 달빛이라는 연주곡을 들려주었는데 이 사람 역시 전공을 했는지 수준 높은 연주 실력을 보여주었어요. 본의 아니게 배틀이 되어버린 연주였는데 저는 그 사람 연주에 괜히 마음이 움직여 저도 모르게 그녀를 뒤에서 안아주고 말았습니다. 그 여잔 당황하지 않고 제 손을 잡아주었죠. 그냥 별거 아니었는데 그땐 왜 그랬는지 내 처지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나를 위한 연주라던 그 마음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언제부턴가 내가 아닌 가족을 위해서 살게 돼버린 삶은 내게 부담이고 힘겨웠나 봅니다. 그 여자는 자기 명품 옷을 벗어 제 어깨에 건네주고는 맺힌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절세 미인인 여자가 내게 그러니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이거 내 연락처예요. 다음에 또 봐요. 라며 제 손에 연락처를 쥐어주고는 가버리는 그 여자. 저는 몇 날 며칠 밤을 새어가며 그녀와 있었던 일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지금 내 처지에 연애는 사치라는 걸 잘 알았지만 자꾸만 그녀에게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달빛이 무르익은 밤 저는 맥주 한 캔을 들이키며 용기 내어 연락을 했고 처음에는 안 받다가 1시간 후쯤 제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했고 첫 데이트를 즐겼어요. 알고 보니 저보다 3, 4살 많을 줄 알았던 여자는 저와 8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부잣집이라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그녀에게는 늘 좋은 향기가 났습니다. 나도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해서 음대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는 바람에 결국 경영 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손에 넣는 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라고 제게 말하며 절 때론 남동생 대하듯 때론 연인 대하듯 우리는 피아노를 계기로 터뜨린 얘기를 가족 간의 얘기로 사는 얘기로 번지며 서로를 알아갔고 머지않아 사랑하는 연인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레스토랑 앞에 근사한 외제차를 바꿔가며 절 기다리고 있는 그녀를 보며 동료들은 다 부러워하고 전 왠지 뿌듯한 기분으로 늘 연인의 차에 탔는데 이모님께서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저 여자 저번에 우리 가게에 분명 다른 남자랑 왔던 것 같던데 잘 알아보고 만나는 거 맞지?
라며 제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잖아도 결혼 여부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골드미스라고 제게 못 박아 두었거든요. 전 공교롭게도 세상에 연애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딨겠냐며 하물며 저렇게 빛나고 잘난 여자가 남자 한 번도 없었겠냐고 별로 개의치 않는다고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집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큰돈을 턱턱 빌려주기도 했고 용돈 삼아 주기도 했죠. 하며 저와 나란히 있으며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서 착각을 하게 만들기도 했네요. 아, 진짜 살면서 너랑 함께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제주도에 내 소유의 땅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림 같던 집도 짓고 너와 내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노는 상상만 해도 참 좋다. 라며 제 손을 잡았는데 그녀는 말만 그렇게 했을 뿐 정작 결혼하자는 얘기는 내뱉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제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초라한 모습으로 차마 그녀에게 그 이상 다가가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그녀는 유일하게 내 삶의 탈출구였고 내가 살 수 있는 공기 같은 존재였기에 제가 먼저 그녀를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요. 간혹 저희 집이 망하지 않았더라면 조금 더 당당하게 그녀의 옆자리에 설 수 있었고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그의 부모님께는 사위로서 잘하겠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딸린 식구들을 보면 현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나를 놓아주길 바랬지만 그녀 역시 절 사랑한다며 놓지는 않더라고요.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언제든 결혼한다면 놓아줄 생각으로 아슬아슬한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레스토랑 이모님의 감은 지나칠 정도로 예리하셨더군요. 어느 날 레스토랑에서 돈푼 깨나 있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나서 이모님의 레스토랑을 휘저어 놓는데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찾는 게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연주를 하다 말고 소란스러움에 뭔가 싶어 봤는데 그 남자는 제가 연주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씩씩대며 다가와 절 피아노에서 끌어내리더라고요. 어디서 훔쳐갈 게 없어서 남의 여자를 훔쳐가? 돈이며 선물이며 아주 잘도 뜯어갔더구나. 지금 우리 애들이 엄마 잃고 얼마나 힘든 상황인 줄 알아? 너 하나 때문에 애셋 두고 지금 이혼하니 많이 하고 있다고 라고 절 밀쳐버리고 구둣발로 절 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멈칫하더니 어이없게도 난생 처음 봤던 그 남자 입에서 제 이름이 나오질 않겠어요? 잠깐. 야, 너 경준이 동생 맞지? 자경이 이모 아들. 너희 엄마 이름이 엄자경 맞지? 라며 익숙한 이름들이 그 남자 입에서 흘러나오는데 흠씬 두들겨 맞다가 메타작이 멈춰 조금씩 몸을 일으키며 그 남자를 똑똑히 보니 그만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엄마 친구 아들로 저희 큰형이랑도 쭉 학창시절 친구였던 형이었죠. 어렸을 적에는 집안 왕래도 잦아서 가족 모임도 많이 갖고는 했는데 저와도 나름 잘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형 역시 저보다 8살 많았는데 대학 마치고 유학 가서 그곳에서 연애한 사람과 결혼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 어머니는 저희 집이 망할 조짐이 보였을 때부터 행여 손 벌릴까 싶어 냉정하게 저희 엄마랑 관계부터 끊어버렸는데 진심으로 형 부부가 한국에 와서 사는지조차 몰랐네요. 근데 하필 그 형의 부인이 제가 사랑했던 그 여자였다니요. 형은 얼마 전 호텔에서 치룬 쌍둥이 돌잔치 사진이며 부인과 함께했던 결혼식 사진이며 정겨운 가족들 사진이며 다 꺼내 보였는데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제일 억장이 무너졌던 건 그 형의 부인이라는 사실보다 그토록 사랑했던 내 사람이 이미 다른 남자의 여자였다는 거, 그걸 철저하게 숨기고 내게 접근한 무자비한 사람이었다는 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면서 그 여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찾아갔지만 그 사람은 이미 모든 게 엎질러진 걸 안 건지 제 연락을 피하더군요. 그리고 남겨진 책임은 모두 제가 떠안아야 했습니다. 알든 몰랐든 이미 전 그 여자 때문에 남의 가정 파탄내버린, 그것도 어머니의 친구 아들이자 형의 친구의 아내를 빼앗은 내연남이 되어버렸고 그 소식은 송두리째 파탄난 날 병상에 있던 어머니와 저희 형제들에게 모두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잘못 키웠다며 다 내 죄라고 이불을 붙들고 울고만 있었고 큰형은 무턱대고 최소한 제 해명조차 듣지 않은 채 절 몰아갔습니다. 창피한 줄 알아. 너 그럼 그동안의 돈들 다 그 여자한테서 받은 돈이었어? 더럽다 더러워. 너 그렇게 살지 마. 남의 눈에 눈물 빼면 네 눈에는 피눈물 뽑는 법이야. 라고 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면 그런 말 하지 말라며 소리를 쳤고 한바탕 형이랑 주먹다짐을 하며 싸웠습니다.
난 단지 사랑을 했을 뿐인데 왜 결과가 이리 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로 인해 결국 집안의 명예까지 더럽히게 된 것 같아 죄스러웠습니다. 저는 한동안 충격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레스토랑을 그만두었고 다시 평범한 일자리를 구했지만 연주페이에 못 미치는 금액에 어렵기만 했죠. 그간 집안에 보탰던 돈이 없어지자 다시 휘청거렸고 그 와중에 엄마의 심장병이 도져 쓰러져 급히 수술이 잡혔습니다. 생활비와 빚만으로 허덕이고 있는 신세에 엄마의 큰 금액에 수술비까지 감당할 수가 없겠더군요. 그렇다고 엄마 수술을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러자 형이 은근히 제게 얘기를 하더이다. 너 혹시 전에 만났던 그 여자한테 돈 좀 어떻게 융통할 수 없겠냐? 네 일 때문에 학창시절 친구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있어서 아무도 내게 돈을 안 꿔주려고 하더라. 책임도 네가 져봐. 그 여자 알고 보니 엄청 준재벌집 딸이더라고. 악연도 인연인데 잘 좀 얘기해봐. 기가 막히게도 형은 저를 잡을 듯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 여자에게 돈 융통을 해보라는데 그것 때문에 형이랑 또 한 번 치고받고 큰 싸움이 일었네요. 하지만 그놈의 돈이 계속 제 발목을 잡았고 부모님 수술로 인해서 저는 결국 공리 끝에 그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녀는 우습게도 제 전화 한 통에 병원으로 달려와 돈을 내놓더라고요. 제가 알게 된 사실과는 별개로 그녀를 막상 보니 그간 애써 재워놓았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척해진 그녀는 제 곁에 기대며 속삭였어요. 자기야, 내가 자기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알아? 어머니 병원 빌면 급한 돈인데 그 정도는 내가 해줘야지. 이거 가져가서 쓰고 요거는 내 아지트 비번이야. 잘 갖고 있어. 라며 제 손에 오피스텔 주소를 주며 엄마 수술비까지 함께 건네었습니다. 그걸로 저희 엄마 수술비는 마련하게 되었고 형은 입도 뻥끗하지 않은 채 잠자코 있었죠. 저는 그렇게 미래가 보이는 파국이 치닫는 관계에 다시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대가로 저는 그토록 필요했던 돈과 그녀의 사랑을 얻었고요. 말만 잘하면 원하는 금액은 쉽게 나오더군요. 저로 인해 조금씩 집안 환경은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마지막 학기도 복학시켜줬고 동생들 학원도 좋은 데로 옮겨 원하는 대학 진학을 위해 뒷바라지를 아낌없이 해줬어요. 집도 조금 나은 환경으로 이사하게 해줬습니다. 형제들은 제가 큰 돈을 벌어오자 처음에는 그 돈 어떻게 벌었냐고 캐묻고 의심했지만 점차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많아지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돈을 내놓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 뭔가 찝찝한 일을 한다 한들 뭐라 할 재간이 없어 아예 알 길을 닫은 것입니다. 처음엔 곤란하지 않아 다행이다 싶었지만 한편으론 형제들이 무서워지더군요. 그러다가 교수의 꿈을 포기한 채 학원 강사로 월급쟁이 노릇하고 있는 형이 저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나 사실은 미국에 있는 교수님께 연락이 왔어. 내 사정 알고 장학금을 지원해 주시겠다는데 일단 미국에 들어가려면 최소한의 보증금이 필요해. 네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번이 나한테는 정말 마지막 기회라서 그래.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 라고 말하는데 굳이 입을 열진 않았지만 눈빛으로는 그 여자한테 연락해서 어떻게든 해결봐라라는 명령이 담겨 있었죠. 오죽하면 그럴까 싶어 저는 형의 절실함이 가슴 안쪽까지 전해져와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저를 찾는 그녀에게 형이 필요한 돈을 요구했고 처음에는 금액이 커서 부담스러워했던 그녀 역시 결국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주었고 형은 그 길로 제게 고맙다는 말도 없이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그녀 역시 참다 못해 눈 감아주려 했던 남편에게 덜미를 잡혀 이혼당하게 되었죠. 하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제게 이혼한 날 웃으며 근사한 모양새로 나타나더라고요. 나 때문에 이혼당했나 싶어 저는 미안함에 그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신경 쓰지 말라며 차라리 잘 됐어. 애 때문에 남편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았는데 그냥 이제 다 끝내고 내 행복 찾으면서 살려고 해. 자존심 때문에 말은 안 했는데 그 사람도 지금 두세 집 살림하고 있고 신혼 초부터 한결같이 바람피운 남자면서 참 나한테 하는 꼴 보면 기가 막히더라고. 그저 우리 애들만 불쌍하게 돼서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그것도 다 품 안의 자식들이니까 괜찮아. 어차피 우린 쇼윈도우 부부라서 절대로 자기 탓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대신 앞으로
우리도 못 만날 것 같아.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자기도 좋은 여자랑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면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제 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그녀가 유부녀였기에 최대한 곁을 안 주려고 드문드문 만남을 유지했지만 막상 그녀를 못 본다니 어찌해야 할지 저도 무너졌습니다. 눈앞이 아득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녀가 절 놓은 이상 붙잡을 수 없었기에 기꺼이 놔주며 저 역시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랬어요. 그 후로 저도 그녀를 잊기 위해 다른 여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만 이상하게 다 마음이 가질 않더라고요. 만나는 여자들 속에서 그 여자의 모습과 향기를 찾고 있었고 어쩌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면 그 여자와 판박이처럼 닮아 있어 죄책감에 힘겨웠습니다. 참 사랑이 웃긴 게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여자를 만날수록 난 그녀가 더 그리웠고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미국으로 유학 간 형이 잠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식구들을 보려고 들렀는데 그때 제게 그 여자의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여자 바람핀 것 때문에 이혼당한 후 친정에서도 쫓겨났대더라. 양육권도 다 뺏기고 위자료도 한 푼 못 받고 아주 개털됐지 뭐. 혹시 그 여자가 너한테 찾아와서 줬던 돈들 다 달라고 하면 절대 모른다고 해. 줄 돈도 없을 뿐더러 괜히 정에 약해져서 볼 것 하나 없는 여자 들러붙게 하지 말고. 라면서 제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런 도덕성으로 교수가 되겠다고 공부하는 형이 참 가짜않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망했을 때 등 돌린 사람들 그렇게 미워하고 헐뜯더니만 정작 본인이 그러니 오만 가지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집에서 나가 그 여자에게 연락을 했고 돈 한 푼 없이 작은 원룸 하나를 얻고 사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는 초라하게 돼버린 그녀였지만 저는 오히려 거리낌 없이 사랑했던 그녀를 만날 수 있었어요. 형은 그녀와 다시 만나는 절 보고 미쳤다고 한번 바람핀 여자 너와 결혼해서는 못 필 것 같냐고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했지만 순진한 사랑에 빠진 저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행복하고 싶었을 뿐이었네요. 그녀와 함께 살림을 합치면서 힘들게 이룬 사이인 만큼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부잣집 딸로 자라 뭐 하나 할 줄 모르는 그녀에게 제가 처음 어렵게 살았을 적이 떠올라 하나둘씩 알려주었고 그녀는 서투른 솜씨로 잘 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만 제가 8살이나 어려서 그런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지 연주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제 또래 여자들을 살짝 경계하기도 했지만 전 그 모습마저 귀엽고 참 좋습니다. 제가 연주 활동으로 적은 돈을 가져다 주지만 씀씀이가 클 줄 알았던 아내는 야무지게 잘 생활하더라고요. 푼돈이었지만 모으는 재미도 있다며 미소 짓는 그녀는 다행히 1년 정도 후 쫓겨난 친정 부모님한테도 다시 연락이 닿게 되어 저는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결혼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고 머지않아 그녀는 재혼, 저는 초혼으로 소소한 결혼에 골인도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으로 떠나는 근사한 신혼여행 대신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여행을 했고 아내가 된 그녀와 함께하는 삶이 정말 천국 같습니다. 어찌 보면 잘못된 관계에서 시작된 거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사랑도 있구나라며 알아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먼 훗날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최근 제게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지금의 남편과는 소개팅을 만나서 지금까지 아들 하나 낳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도 크게 속 썩인 적은 없었지요. 그런데 남편과 사이가 썩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소한 생각 차이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싸우는 일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남편과 잠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중입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겨우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딱히 불만은 없었습니다. 잠자리를 싫어한다기보다는 그냥 부부니까 의무적으로 관계 유지를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들이대도 귀찮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30대를 넘어오면서 남편과 잠자리가 점점 시들해졌죠. 친구들과 만나면 농담처럼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도 했고요. 그냥 다들 이렇게 사는가 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끼리 만나면 자연스레 남편 험담도 했고요. 다른 여자들도 그렇게 사는구나 생각하며 위안을 삼았죠. 나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그런 위안이었습니다. 남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싫다 좋다도 없었습니다. 나를 여자로 보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속상도 했지만 지금은 딱히 느낌이 없었지요. 그러다 모처럼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예쁘게 꾸미고 제일 비싼 액세서리로 치장을 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도 여자들끼리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죠. 다들 최대한 화려하게 꾸미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조금이라도 어릴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우리는 일부러 더 화려한 음식점으로 골라서 갔습니다. 이후에 술집도 젊은 애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갔습니다. 시끄럽기만 해서 싫기도 했지만 어린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니 또 부럽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친구들과도 오랜만에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웬 젊은 남자애가 우리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대략 20살 초반 정도의 남자아이였습니다. 제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그가 우리 앞에 서더군요. 그리고 뭔가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대뜸 제게 연락처를 달라고 하더군요. 순간 친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기들끼리 술게임을 한 거더군요. 아무 테이블에나 가서 연락처 따오기라더군요. 아줌마들이니까 좀 쉽게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왔다고 했죠. 그럼 그렇지 싶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왜 저를 지목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이더군요. 재미있기도 했지만 연락처를 함부로 주기는 꺼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려 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장난기 가득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애를 우리 자리에 앉혔습니다. 연계가 왔다느니 하면서 다들 신나하더군요. 그리고 술을 마셔야 보내준다고 했지요. 결국 친구들은 저랑 러브샷을 지시했습니다. 재미있기는 했지만 아들뻘 남자애라서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 아이는 불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해서 저도 장난에 동참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얼굴을 맞대면서 러브샷을 했습니다. 그 남자가 떨고 있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런 모습이 풋풋해서 오히려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좀 더 과감하게 그 남자를 끌어당겼습니다. 친구들은 사진을 찍으며 엄청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보답으로 제 전화번호도 찍어주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이렇게 노는구나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친구들도 이색 경험에 무척 재미있어 했습니다. 다들 또 한 번 오지 않나 하고 기다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 아이들은 다시는 우리 테이블에는 오지 않더군요. 그래도 덕분에 우리는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받지를 않았는데 또다시 전화가 오더군요. 그제야 그 번호가 누구인지 떠올랐습니다. 제게 번호를 따라왔다던 그 남자아이였습니다. 저는 괜한 설렘을 느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역시 그 남자애였습니다. 약간 취한 목소리로 제게 말을 하더군요. 아까는 귀찮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말을 했죠. 귀엽게 생긴 아이가 예의도 바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아까 친구들이 술을 너무 먹여서 미안하다고 했지요. 그렇게 잠깐 통화를 하는데 문득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아까 왜 저한테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지 물었죠. 아줌마지만 내심 나를 선택한 이유에 기대와 궁금증이 생겼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우물쭈물하다가 말을 했습니다. 그냥 제일 덜 무서워 보여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빵 터졌습니다. 내가 뭘 기대했나 싶어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냥 몰랐으면 기분이라도 좋았을 텐데 괜히 물어봤다 싶었죠. 나이가 많아도 여자인데 예쁘다고 해줬음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남자가 문득 이 차를 갔냐고 묻더군요. 그건 아니고 집으로 가려던 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갑자기 같이 한잔하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이게 뭔 상황인지 신기하기도 하고 괜히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된다고 했더니 어딘지 묻고는 곧바로 달려왔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남자애랑 둘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예쁘지도 않은 아줌마를 왜 만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젊은 남자애랑 대화를 나누니 좋더군요. 마치 예전에 소개팅을 하던 그런 설렘이 있었죠. 그런데 저보다 그 남자애가 술이 더 취한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2차로 노래방을 가자고 했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지만 술도 깰 겸 그러자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그냥 조금 늦을 것 같다고만 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걸 알기에 남편은 알겠다고만 하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애가 이끄는 대로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노래방에 단 둘이 앉았습니다. 술에 약간 취했지만 그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노래를 잘 부르는구나 생각을 하며 감상을 했죠. 그러다 함께 춤도 추게 되었지요. 그 아이가 저를 곱겨 안고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술 때문인지 그 아이가 점점 스킨십을 해왔습니다. 그때 피하거나 했어야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묘한 설렘이 좋았습니다. 어린애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체격이 더 큰 남자더군요. 분명 해서는 안 될 일인 줄 아는데 오랜만에 느끼는 그 설렘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이는 더한 것을 제게 요구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미쳐서 그만 그 아이와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노래방에서 그 짓을 해버린 것이었죠. 그 순간은 저도 함께 어려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한바탕 일을 치르고야 정신이 번뜩 들더군요. 그래서 급히 노래방에서 도망치듯 나와버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다행히 집으로 왔는데 불이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아래가 젖은 게 느껴지고 있는데 남편이라도 볼까봐 두려웠죠. 그런데 마침 아들이 인기척에 방문을 열어보더군요. 술 마시고 왔다고 아들이 잔소리를 했지요. 순간 젖은 아래가 느껴져서 심장이 쪼그라드는 기분이었습니다. 혹시나 들키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군요. 재빨리 욕실로 들어가 샤워부터 했습니다. 몸에 남은 흔적들을 모두 지워내고 확인도 했습니다. 젖은 옷들도 모두 물에 담궈 흔적을 없앴지요. 들킨 것은 아니지만 엄청 긴장이 되더군요. 다음 날에도 남편과 아들의 얼굴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아침을 먹여서 보내고서야 안심이 되었죠. 혼자서 미쳤다고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또 혼자 있으니 어제의 일이 떠오르더군요.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젊을 때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렘이 있었죠.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저장은 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엄청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답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온통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대답을 했습니다. 그 아이도 그냥 반가웠다고만 말을 하더군요. 우리 사이에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뭔가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그 아이에게서 종종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점점 편하게 대답을 해주기 시작했지요. 뭔가 어린애인과 대화를 하는 것 같은 설렘이 좋았습니다. 물론 비번을 걸어서 남편과 아들은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뒤로 사실 그 남자랑 몇 번을 더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확실히 제 아들 또래의 철없는 고민들을 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왠지 좀 더 어른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번의 만남 뒤 우리는 대낮에 모텔도 갔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도 있었지만 남편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젊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덩달아 젊어지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래도 나이 차이가 나는 것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하루 종일에도 멀쩡할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실신하듯 뻗어버리곤 했지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있었고 아들을 보는 것도 항상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만둬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 아이가 연락을 해왔지요. 그때마다 저는 그 아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번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남자를 만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젊어진 기분이라 더 좋았습니다. 평소에는 대충 입고 다녔는데 저도 여자로서 조금씩 꾸미기 시작했죠. 본능적으로 조금이라도 젊게 보이고 싶었지요. 몸매 관리도 하기 시작했고 화장도 다시 하고 있습니다. 피부나 옷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예뻐졌다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요즘은 저를 건드리기 시작하더군요. 덕분에 남편과 잠자리를 가지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제 달라진 모습이 남편에게 뭔가 활력을 준 모습이었죠.
내심 나를 다시 봐주는 남편의 변화가 기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편과 그 남자를 비교도 하게 되었죠. 남편과 사이가 좋아졌음에도 자꾸 그 남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남편과는 아무리 해도 젊을 때처럼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비교를 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 남자가 주는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도 그 남자가 제 연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고 단순히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할 뿐이란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관계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다시 여자로서 느끼게 해주는 인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매번 끝내자고 마음을 먹으면서도 그러지 못하고 다시 요구를 받아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국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곧 그 아이와의 관계를 정리할 생각입니다. 한순간의 일탈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편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편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륜 드라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사랑해요. 난 어릴 때부터 남들과 좀 달랐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몸이 달랐지. 중학교 때부터 남들보다 빨리 가슴이 자라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는 이미 어지간한 성인 여자보다 컸어. 처음엔 창피했어. 달리기만 해도 출렁거리고 체육복 위로 드러나는 라인이 신경 쓰였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내 가장 큰 무기가 된다는 걸 깨달았어. 대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난 완전히 달라졌어. 옷도 몸매가 드러나는 스타일로 입고 화장도 과감하게 했지. 어디를 가든 시선이 쏠렸고 남자들은 날 볼 때마다 눈빛이 달라졌어. 난 그런 시선이 싫지 않았어. 오히려 즐겼지. 매력적인 여자라는 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니까. 첫 직장은 꽤 좋은 곳이었어. 대기업 계열사였고 난 마케팅팀에서 일했지. 상사들한테 예쁨 받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회식 자리에서도 항상 중심에 있었어. 특히 팀장인 박 과장은 나한테 은근슬쩍 스킨십을 하려 들었지. 척 보면 알아. 남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난 적당히 밀당하면서 그걸 이용했어. 그렇게 하면 일이 술술 풀렸거든. 하지만 그렇게 평탄하게 흘러가던 내 인생에 뜻밖의 변수가 생겼어. 바로 윤석이라는 남자. 우리 팀의 새로 온 대리였는데 처음부터 나를 다르게 대했어. 다른 남자들처럼 내 몸매를 훔쳐보거나 들이대지 않았어. 오히려 차갑게 대했지. 그게 더 신경 쓰였어. 다들 한 잔씩 하죠? 회식 자리에서 술이 몇 잔 들어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난 윤석 옆으로 슬쩍 다가갔어. 일부러 몸을 기댄 채로 말했지. 그런데 그가 피하는 거야. 저 술 잘 못 마셔서요. 시큰둥한 태도. 그 말에 자존심이 상했어. 난 남자라면 누구나 탐낼 여자였고 내 몸매를 무시한 남자는 없었거든. 그런데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 오히려 나를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이었지. 그날 이후 난 이상하게 그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 회사에서 마주칠 때마다 일부러 더 붙어 앉고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녔지.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차가웠어. 오히려 날 보면서 웃기만 했어. 왜 그렇게 절 신경 쓰세요?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가 그렇게 말했어. 마치 내가 그에게 끌리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지. 신경 안 써. 태연하게 말했지만 사실 나도 모르게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어. 난 그를 갖고 싶었고 내 방식대로 유혹할 작정이었지. 그런데 내가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어. 그의 여자친구가 찾아온 거야. 그 순간 내 안에서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어.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어. 오히려 더 강한 욕망이었지. 난 원래 남의 것을 탐하는 걸 좋아했거든. 난 조용히 웃으며 더 깊숙이 그의 삶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어. 며칠 후 회사 근처 카페에서 윤석과 그의 여자친구를 마주쳤어.
일부러 그가 앉아있는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최대한 천천히 자연스럽게 몸매가 드러나도록 움직였지. 그리고 그 순간 내 예상대로 윤석이 나를 봤어.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흔들림이 보였어. 지수 씨. 같은 팀 동료들이 있어서 난 일부러 더 밝은 척 인사를 했어. 그리고 자연스럽게 윤석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지. 그의 여자친구는 나를 힐끔 보더니 애써 무심한 척했어. 윤석 씨, 여자친구 있었구나? 몰랐네. 나는 놀란 척하면서도 짙은 레드 컬러 립스틱을 바른 입술을 살짝 하찼어. 윤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대신 여자친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 네. 저희 3년 넘었어요. 3년. 그 정도면 웬만한 위기가 찾아올 시점인데.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 남녀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알아? 권태야. 그리고 권태를 흔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알아? 바로 나 같은 여자가 나타나는 거지. 그날 이후 난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어. 점심시간이면 일부러 윤석 자리 근처에서 밥을 먹었고 가끔 윤석 씨,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하면서 가까이 붙었어. 회사 안에서야 공식적으로 뭐라 할 수 없으니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러나 명확하게 유혹의 신호를 보냈지.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 야근이 끝난 늦은 밤 사무실에 남아있던 건 나랑 윤석뿐이었어. 일부러 모니터 화면을 응시한 채로 그가 먼저 말을 걸어오길 기다렸지. 그런데 뜻밖에도 그가 먼저 다가왔어. 지수 씨, 왜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있어요? 아, 팀장님이 내일까지 보고서 내라고 해서요. 근데 좀 힘드네요. 난 일부러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어깨를 풀었어. 그러자 윤석이 나를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어. 너무 무리하지 마요. 윤석 씨도 아직 안 갔잖아요. 그냥 가기 싫어서요. 그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난 확신했어. 드디어 이 남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난 몸을 천천히 돌려 그를 바라봤어. 가끔 그런 날 있죠. 그냥 누군가랑 같이 있고 싶은 날. 그 말에 윤석이 잠깐 입술을 깨물었어. 그리고 한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어. 그렇게 시작된 거야. 내가 원하던 게임이. 그날 이후 난 더 대담해졌어. 아침마다 더 타이트한 블라우스를 골라 입었고 회사에선 일부러 깊게 숙여 서류를 정리했어. 남자들이 내 몸을 훔쳐보는 건 익숙했지만 내가 신경 쓰는 건 오직 윤석뿐이었어. 지수 씨, 오늘 옷 스타일이 좀 다르네요. 윤석이 내 옆을 지나가며 조용히 한마디 던졌어. 관심 없는 척하면서도 내 변화를 눈치챘다는 뜻이지.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 응. 뭐가 달라요? 그냥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서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 남자는 원래 직접적인 말보다 애매한 상황에서 더 끌리는 법이거든. 난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 점심시간이 되자 일부러 윤석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갔어. 팀원들이랑 앉아 있었지만 상관없었어. 난 태연하게 그 옆에 앉아 물을 마시는 척하며 블라우스 단추를 살짝 풀었어. 오늘 날씨 너무 덥지 않아요? 내 손끝이 가슴께로 가서 살짝 문질렀고 윤석의 시선이 아주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걸 놓치지 않았어. 딱 한순간이었지만 그거면 충분했어. 남자는 눈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머릿속은 다르거든. 그날 저녁 야근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윤석이 먼저 나에게 말을 걸었어. 지수 씨, 차 없죠? 집까지 데려다 줄까요? 드디어 왔구나 싶었어. 나를 뿌리칠 수도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다가오잖아. 난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그럼 신세 좀 질까요? 윤석의 차에 타고 조수석에 앉자 차 안엔 은근한 긴장감이 감돌았어. 일부러 다리를 꼬고 치마자락을 손으로 매만졌어. 그러자 윤석이 운전하면서도 옆을 힐끔힐끔 보는 게 느껴졌어. 운전 조심해야죠.
집중 안 되면 큰일인데. 내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윤석이 헛웃음을 지으며 앞을 바라봤어. 하지만 손끝이 핸들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어. 지수 씨는 가끔 너무 도발적인 거 알아요? 내가요? 난 그냥 편한데. 내 목소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이미 게임은 시작됐어. 남자가 한번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 다음은 쉬워. 집 앞에 도착하고도 난 바로 내리지 않았어. 일부러 핸드백을 뒤적이며 시간을 끌었지. 그리고 천천히 윤석을 바라보며 말했어. 커피 한 잔 마시고 갈래요? 윤석은 대답 대신 나를 가만히 바라봤어. 머릿속으로 고민하는 게 느껴졌지. 하지만 이 정도까지 온 이상 선택지는 정해져 있어. 그렇게 그날 밤 윤석은 내 집에 들어왔어. 그리고 선을 넘었지. 처음엔 어색한 척했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 난 소파에 앉아 윤석을 바라보며 천천히 머리칼을 넘겼어. 일부러 가슴이 더 강조되도록 허리를 젖혔지. 지수 씨. 윤석이 낮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어. 그리고 그 다음은 더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난 이 게임에서 항상 이기는 사람이야. 하지만 그땐 몰랐어. 이게 단순한 유혹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 뒤로 일이 점점 꼬이기 시작했거든. 그날 밤 이후로 윤석은 변하기 시작했어. 처음엔 조심스럽게 행동하려고 했어. 사무실에서 나를 피하려는 듯 보였고 점심시간에도 일부러 다른 팀원들과 어울렸어. 하지만 그런 게 얼마나 오래 갈까? 남자는 한 번 선을 넘으면 절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어. 며칠 후 퇴근 시간이 다가올 때쯤 윤석이 내 자리 근처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게 보였어. 난 모른 척하고 서류를 정리했지. 하지만 결국 그가 먼저 다가왔어. 지수 씨, 오늘 시간 돼요? 내가 기다리던 말이었지. 글쎄, 왜요? 그냥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해서요. 윤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색했어.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티가 났지. 난 그런 남자를 너무 잘 알아. 오히려 그런 상태일 때가 가장 흔들리기 쉽거든. 좋아요. 어디 갈까요? 난 태연한 척하면서 핸드백을 들었어. 그리고 퇴근하는 팀원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윤석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어. 그날 저녁 우리는 회사 근처의 한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어. 분위기가 은근했지. 와인 한 잔씩을 시켜놓고 윤석은 계속 나를 피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대화를 시작했어. 우리 이런 관계 계속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난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웃었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고 싶냐 아니냐의 문제 아니야? 그렇긴 한데. 윤석은 말끝을 흐렸어. 하지만 그 눈빛 속엔 이미 답이 있었어. 난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 솔직히 말해봐. 후회해. 윤석은 내 눈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정면으로 바라봤어. 그리고 아주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 아니, 후회 안 해.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 난 다시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내려놓고 윤석을 가만히 바라봤어. 그럼 생각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 어차피 마음 가는 대로 하게 돼 있어. 그날 이후 우리는 숨길 필요도 없이 관계를 이어갔어. 퇴근 후에 자연스럽게 함께 나가는 일이 많아졌고 주말이면 조심스럽게 따로 만나기도 했어. 윤석은 처음엔 불안해했지만 결국 나를 거부할 수 없었어. 그는 나를 원했으니까. 그리고 난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 그의 여자친구가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야. 어느 날 점심시간에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낯설지 않은 여자였어. 안녕하세요. 윤석 씨 여자친구예요. 나는 피식 웃었어.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무슨 일이세요? 우리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 하지만 난 당황하지 않았어. 오히려 더 흥미로웠지.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우린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 그녀는 초조한 듯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어. 저 솔직하게 말할게요. 윤석 씨랑 무슨 관계예요?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움찔했어. 그리고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 둘이 함께 있는 걸 봤어요. 몇 번이나. 그제야 나는 가볍게 웃으며 머리를 넘겼어. 그리고 천천히 아주 솔직하게 말했어. 그럼 대답을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싶으세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그리고 그 순간 난 확신했어. 이제 게임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야. 그날 이후 그녀는 나를 감시하기 시작했어. 출근길에 마주치면 일부러 모르는 척 지나쳤지만 그녀의 눈빛엔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어. 점심시간이면 회사 근처를 어슬렁거렸고 윤석과 내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에도 그 시선을 절대 거두지 않았지. 하지만 나한테 그 정도 견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오히려 더 자극이 될 뿐이었지. 그러던 어느 날 퇴근 시간이 조금 지나서 윤석에게 연락이 왔어. 지수 씨, 잠깐 볼 수 있어요? 난 기다렸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 어디서 볼까요? 우린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사람들이 많지 않은 바에서 마주 앉았어. 윤석은 잔을 들고 한숨을 쉬더니 나를 똑바로 바라봤어. 지수 씨, 우리 관계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을까요? 그가 불안해하는 게 눈에 보였어. 하지만 그 눈빛 속엔 여전히 나를 향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지. 난 천천히 잔을 기울이며 말했어. 괜찮고 말고는 우리 마음에 달린 거 아니야.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런데 내 여자친구가 눈치챈 것 같아요. 드디어 나올 게 나왔구나. 난 잔을 내려놓고 윤석을 똑바로 바라봤어. 그래서 무슨 말이라도 하던가. 윤석은 입술을 깨물면서 고개를 저었어. 아니,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것 같아. 그냥 감으로 의심하는 거지. 요즘 계속 신경질적이고 나한테도 예민하게 굴어. 그래서 헤어질 거야? 윤석은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어. 그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어. 3년을 만난 여자친구와 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건 당연했지. 하지만 난 그 망설임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 그 여자친구, 나한테 직접 연락했었어. 내가 그렇게 말하자 윤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 뭐? 며칠 전에 만나자고 하더라. 그걸 왜 이제야 말해요? 그가 다급하게 묻자 난 천천히 미소 지으며 잔을 기울였어. 별거 아니었어. 그냥 뭐 하는 사이냐고 묻길래 애매하게 돌려 말했지. 걱정 마. 딱히 결정적인 말은 안 했으니까. 윤석은 여전히 긴장한 얼굴이었어. 그리고 난 그 표정이 너무 재밌었어. 그럼 이제 어쩔 건데? 내 여자친구 계속 의심할 텐데. 윤석은 깊은 고민에 빠진 듯 했어. 그리고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 조금만 시간을 줘요. 내가 정리할게. 난 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어. 그리고 천천히 몸을 숙여 그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얹었어. 그래, 기다려줄게. 대신 오래 걸리면 안 돼. 그날 밤 윤석은 처음으로 내게 먼저 키스를 했어. 그동안은 내가 주도했었지만 이제는 그가 더 깊이 빠져들었다는 뜻이겠지.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어. 며칠 후 난 우연히 윤석의 여자친구가 회사 근처에서 서성이는 걸 봤어. 그녀는 내 모습을 보자마자 다가왔어.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지. 윤석 씨랑 무슨 사이야? 이제 더 돌려 말할 필요도 없었어. 나는 천천히 웃으며 그녀를 바라봤어. 그걸 왜 나한테 묻지? 내 남자친구한테 물어봐야지. 그녀의 얼굴이 굳었어. 난 한 발짝 더 다가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 아니면 대답 듣기 무서울까봐.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올라오더니 내 뺨을 때리려 했어. 하지만 난 그 손목을 잡아버렸지. 어머, 이러지 마. 여기 길거리잖아.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불안이 가득했어. 하지만 난 전혀 개의치 않았어. 오히려 더 자극하고 싶었지. 너도 알잖아. 윤석 씨가 나를 원한다는 거. 그 말에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악물었어. 그리고 난 그녀를 뒤로 한 채 당당하게 걸어 나왔어. 이제 곧 결말이 날 거야.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하나뿐이니까. 남자는 끝까지 지키려고 하지만 여자는 결국 떠나게 돼 있어. 그리고 나는 항상 승자가 되는 쪽이었으니까. 그날 이후 윤석의 여자친구는 더 이상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녀가 조용해졌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지.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 윤석은 점점 더 나에게 빠져들고 있었어. 퇴근 후엔 자연스럽게 내게 연락했고 주말에도 슬쩍 약속을 잡으려 했어. 처음엔 죄책감에 흔들리는 것 같더니 이제는 점점 무뎌지는 게 보였어. 그러던 어느 날 우린 또 한 번 밤을 함께 보내게 됐어. 어두운 조명 아래 침대에 기대 앉아 그를 바라보며 난 천천히 웃었어. 요즘은 여자친구한테 연락 안 와? 윤석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 아니, 연락은 오는데 예전 같지가 않아. 뭔가 차가워졌어. 그럼 빨리 정리해야겠네. 난 손끝으로 그의 가슴을 살짝 눌렀어. 그러자 윤석이 나를 내려다보며 피식 웃었어. 지수 씨는 참 내가 헤어지길 바라는 것 같아. 바라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야? 한 사람한테 마음이 가 있으면 다른 사람은 정리해야지. 난 일부러 몸을 기울여 그의 귓가에 속삭였어. 그래야 우리도 더 마음 편하지 않아? 윤석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 그리고 다시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 너 말이 맞아. 나도 더 이상 이렇게 두고 볼 순 없을 것 같아. 그 순간 난 속으로 쾌감을 느꼈어. 이제 거의 다 왔어. 이제 남은 건 그 여자와의 마지막 정리뿐이야. 며칠 후 윤석은 여자친구와 헤어졌어.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윤석이 내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어. 끝냈어. 난 그 한 줄짜리 문장을 보면서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어. 애초에 당연한 수순이었으니까. 난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 이제 난 완전히 이긴 거야. 퇴근 후 윤석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 이제 그는 완전히 내 사람이 된 거야. 난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어. 좋지. 어디로 갈까? 우린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 윤석은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고 나도 더 이상 조심스럽게 행동할 필요가 없었어. 난 잔을 들어 가볍게 부딪히며 말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시작이네. 윤석은 피식 웃으며 내 잔을 따라주었어. 그러네. 이제야 좀 마음이 편해. 그날 밤 우린 호텔로 향했어.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었으니까. 침대에 몸을 맡긴 채 난 천천히 윤석을 바라보며 웃었어. 이제 후회 없어. 윤석은 대답 대신 내게 입을 맞췄어. 이제 난 완전히 그의 여자가 된 거야. 그렇게 모든 게 완벽하게 끝난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난 거야. 며칠 후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윤석의 전 여자친구를 마주하게 됐어. 그녀는 말없이 나를 노려보고 있었어. 난 일부러 무심한 척 걸어가려 했지만 그녀가 내 팔을 붙잡았어. 우리 얘기 좀 할까? 난 팔을 뿌리치고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어. 무슨 얘기? 넌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 난 한숨을 쉬며 피식 웃었어. 이러는 거라니. 윤석 씨가 널 떠난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릴 탓하지 말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먼저 돌아보는 게 어때?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어. 정말 못됐구나. 난 그녀의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았어.
오히려 속으로 더 흥미로웠어. 사랑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더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지. 난 그녀를 뒤로 하고 걸어 나왔어. 이제 더 이상 그녀는 내 상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정말 끝난 걸까? 그때는 몰랐어. 이 모든 게 곧 나에게 큰 후폭풍이 될 거라는 걸. 그래도 어떻게 난 원래 나쁜 년인 것을. 난 후회하지 않을 거야.